44 Bits podcast about the cloud, programming, and IT tech. 달서비스 팟캐스트 114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열일하셨더라고요. 111화인가 112화까지 올리셨던데. 맞죠. 111화까지 올리고, 112화는 제가 쇼노트에서 아마 이거 끝나면 바로 올릴 거 같고, 113화까지도 해보려고요. 네, 빨리 해야죠. 슬슬 잘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는 제가 이제 가볍게, 하나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봐서 좀 들고 와봤어요. 깃플랜이라는 프로젝트인데, 혹시 이제 깃플로우 같은 거 쓰세요? 회사에서? 쓰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팀이 좀 커지면 다들 포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오히려 작을 때 포기하는 게 아니고 큰데도 포기한다고요? 깃플로우는 이제 혼자 뭐 피처가 있고 막 이런 거 있긴 한데, 네. 커지면은 오히려 로그를 저도 이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깃플로우가 머지 브랜치를 만드는 방식을 좀 선호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리베이스도 안 하고. 맞나요? 머지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브랜치들을 막 만든다 이 정도만. 그리고 요즘에 또 오픈소스 하는 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네. 오픈소스 하다가 이제 하시는 분들은 회사에서도 그 방식을 좀 선호해서 브랜치 같은 것도 그냥 PR 13 뭐 네. 이런 식으로 만들면서 좀 하시더라고요. 플로우 툴을 쓰는 분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안드로이드나 iOS 개발자분들은 좀 쓰려고 하시는 것 같고 서버 개발자들은 직접 뭔가 쳐서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깃플로우를 쓰려면 그 깃 오리지널 갖고는 안 되고 깃플로우 툴을 설치해야 되잖아요. 아니 오리지널로 내가 수동으로 다 해도 뭐 수동으로 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불편한, 그러니까 손이 많이 가는. 근데 이제 깃플랜이라는 친구도 약간 그런 종류예요. 그래서 깃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깃플랜을 설치하면 깃플랜이라는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데 발상이 약간 독특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게 보통은 디벨롭에서 브랜치를 만든 다음에 그 브랜치에서 작업을 하고 코딩을 하죠. 코딩을 하고 나서 커밋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 친구의 전략은 커밋부터 만들자. 코딩을 하기 전에. 커밋 메시지 말하는 그쵸. 그러니까 커밋 메시지를 잘 작성을 해서 그 커밋을 만들고 그 다음에 코딩을 하자. 그러면은 노리는 효과는 그런 것 같아요. 커밋 메시지에 적힌 것만 작업을 하는 거죠. 내가 무슨 일을 할지 먼저 정하고 그 일을 하는 건데 약간 보면서 TDD 같은 느낌 좀 들었어요. TDD도 테스트를 먼저 작성하고 그 다음에 코드를 만들어라.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뭘 만들려고 했는지 그런 것도 좀 작은 단위로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어서 그냥 재미있어서 좀 들고 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메시지에 무슨 피처 추가라고 했는데 그거 하다가 다른 코드 리팩토링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를 막으려고 이런 시도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원래도 이제 하지 말자고 얘기는 하잖아요. 되게 어렵죠. 로지컬하게 구분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보이지만 고치면 안 돼. 맞아요. 보이지만 고치면 안 되고 정말 고치고 싶으면 이제 다른 데다 뭐 메모를 해두든지 아니면 스태시를 잘 쓰든지 스테이시를 잘 쓰든지 뭐 그런 방식을 해야죠. 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도 예전에 뭐 리팩토링 같은 거 크게 해보면은 뭐 코드 리팩토링을 이제 뭐 점 코드에 거쳐서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냐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니까 이제 부작용이 없다고 생각하고서 그렇게 많이들 하는데 막상 해보면 부작용이 생겨. 왜 생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도 파악하기 위해 삽질을 하게 되고 뭐 그런 이슈도 있긴 하죠. 일단 뭐 깃플랜은 제가 잘 몰라서 한데. 저 이제 이걸 써보고 싶었는데 제가 M1 맥이잖아요. M1 맥에는 파이썬 3.8이 기본으로는 존재하지만 파이엔브이로는 깔 수가 없어요. 3.9가 깔리다. 네, 파이엔브이는 3.9만 깔리는데 그래서 제가 기본 툴 파이썬, 기본 파이썬에다가는 뭐 설치하는 걸 되게 싫어해서 아직까지 깃플랜을 설치는 못 해봤고 이거 이제 작동 방식을 약간 유추를 해보자면 커밋을 먼저 만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코드를 작성하고 이 툴을 사용해서 커밋을 하면 기존에 만들어놨던 커밋이랑 아마 스쿼시를 하지 않을까. 그런 개념이 좋다고 생각을 하면 스쿼시 자체가 그렇게 번거로운 일은 아니니까 그냥 해보면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꼭 이 툴을 쓸 필요는 없겠네. 근데 이제 발상은 재미있어 보인다. 뭐 그렇고. 네. 파이썬으로 되어 있는 게 전 좀 신기해. 그러니까 이거 뭐 그냥
파이썬에서 뭐 Git 라이브러리 사용하지 않았을까? 아, 그래요? 파이썬에 있는 Git 라이브러리 사용한 거 아닐까요? 저도 소스 코드를 까보진 않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 네. 끝난 건가요? 별로 재미없으신가 봅니다. 몰라서 기술 뭐 문학교님도 그렇고 인프라 하다 보면 더 쓸 일이 없어지는 거 같아요. 복잡하게 쓸 일도 없어지고. 기 싫어요. 저는 저는 사실 깃이 약간 좀 모르겠어요. 약간 좀 SVN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아니, FTP. 왜냐면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자주 얘기했을 수도 있긴 한데 네. 약간 저는 긴 만능론을 엄청 싫어하거든요. Git? 긴 만능론을 엄청 싫어해요. 만능론? 그냥 깃으로 모든 거 다 하려고 하잖아요. 깃에 깃이 짱이야. 깃이 희소리 많이 되니까 깃으로 책도 쓰자 막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깃이 별로 글쓰기에 좋은 도구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IAC라고 요새 유명한 인프라스트럭처 코드도 막상 해보면은 저희 SR팀이 저희 인원이 7, 8명 정도 되는데 네. 제일 고통받는 게 그 IAC 부분이에요. 플랫폼은 자동화가 안 되거든요. 근데 자동화 툴이랑 같이 쓰면은 충돌이 계속 나요. 그걸 어떻게 해결해주지? 라는 건 엄청나게 커다란 이슈예요. 그렇죠. 그리고 호이안 EKS라고 저희는 이제 그 쿠버네티스 쪽도 아르고시즈라고 그거 쓰고 있는데 네. 그거 관리하는 것도 너무 큰 덩어리가 되다 보니까 이게 IAC로 하는 게 맞나 하는 엄청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깃이 과연 이거를 정말 잘 해결해주는 도구인가? 사실 IAC는 깃을 쓴다는 정확한 깃옵스라는 정확한 정의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깃을 쓴다. 어떻게 쓸지는 이제 좀 알아서 해결할 바라라는 것들이 좀 강해서 거기에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깃에 대한 로망이 많이 사라지긴 했죠. 인프라 쪽에 특히 그러니까 코드 베이스로 끝나는 데는 깃이 이제 유용한데 인프라도는 이 깃이랑 저기 상체 개념이랑 서로 떨어져 있는 느낌이다 보니까 맞아요. 또 여러 명이 동시에 건드리고 막 배포할 때 건드려야 되는데 깃은 API 베이스가 아니잖아요. 뭐 API이긴 하지만 네. 서로 막 머지, 충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개발자가 해결해야지 이런 마인드니까 약간 안 어울리는 분야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책 같은 거 많이 쓰셨잖아요. 예전에 깃북스 뭐 이런 거 쓰셨잖아요. 나중에. 좋아하긴 하죠. 저도 원래 깃 만든 노자 제가 약간 깃 만든 노자였기 때문에 그거의 한계를 많이 느낀 거죠. 그러니까 뭐 마켓다운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마켓다운 막상 써보면 이미지도 제대로 관리 못하고 예전에 쓰던 리치 텍스트 방식이 훨씬 더 편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거에 이제 약간 훨씬 부족한데도 마켓다운 찬양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데 저는 이제 그 타협점을 약간 배어 같은 걸 찾은 건데 또 배어는 막상 순수한 플레인 텍스트가 아니거든요. 순수한 플레인 텍스트나 뭐 깃으로 관리하는 그런 컨셉이랑 합쳐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약간 적당한 타협점을 찾는 게 더 좋긴 하더라고요. 이게 약간 깃으로 다 해결하자고 하면은 근데 이거는 깃에 대한 문제는 되긴 아니죠. 당연히 네네. 내가 되어 있다 보니까 로망이 많이 사라졌다. 약간 그런 걸 봐도 깃플로우나 깃플랜 같은 거 예전에 봤으면 되게 무조건 써보고 싶다 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약간 좀 현실에 쪄들어 있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 그 인프라들을 위한 소스 코드 관리나 뭐 그 자동화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고민이 많이 되죠. 깃옵스가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팀에도 그 깃옵스랑 테라폼을 거의 찬양하시는 분이 있는데 요즘에는 힘들다고 했어요. 그분이 개인 프로젝트에는 이제 저도 가끔 봤는데 진짜 잘 쓰시거든요. 네. 깃옵스로 이렇게 뭐지 해가지고. 근데 이게 여러 명이 쓰다 보니까 이제 뭔가 저희 날밤님이라고 그런 거 많이 이제 에반젤리스트처럼 하시고 활동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막상 회사 프로젝트에서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그리고 헬름을 또 테라폼으로 관리하는 프로젝트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 클러스터 설치를 했을 때 기본 애드온들이라고 불리는 플러그 약간 서비스들을 아르고시가 아니라 테라폼으로 올리려고 했었는데 헬름이랑 테라폼 조합이 또 안 좋더라고요. 너무 느리고 생각만큼 잘 안 되니까 거기서 좀 고통을 받으시고 다시 다른 걸로 돌아가야 되나? 새로운 도구를 만드실 것 같은데 약간. 근데 항상 문제는 그거예요. 테라폼이 너무 좋은 건 맞고 너무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맞는데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대안이 별로 없어. 그런 포인트들이 어려워. 그렇죠. 기지약이니까. 네, 좀 다른 얘기로 세서. 쓰면 안 돼. 나중에 그 쇼노트 만들기 어렵더라고요. 네. 아무튼. 네. 근데 깃 아까 플로우도 이야기하셨는데 제 그냥 느낌으로는 주변에서 깃 플로우를 이렇게 CLI 툴이 있긴 하잖아요. 네. 그거를 깔아서 쓰는 서버 개발자나 이쪽 백엔드 하시는 분들은 거의 못 봤고 오히려 iOS나 안드로이드 같은 그쪽
있는 분들은 그거를 아이디 통합해서 쓰거나 그걸 약간 선호하시더라고요. 약간 그 차이가 뭘까 그냥 저도 가끔 생각해봤는데 클라이언트는 명확히 만들어야 될 피처가 구분이 되거든요. 근데 서버나 백엔드는 해보시면 알겠지만 뭐 이거 건드리다 보면 저게 엮이고 막 이게 엮이고 그래가지고 그쵸. 뭔가 이 애매한 포인트들이 있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 혹은 CLI가 워낙 익숙한 분들이다 보니까 사실 깃플로우도 그 거의 10년 넘었을 것 같은데 그 누가 그 쓴 글 하나 기반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별거 없어요. 그냥 시작할 때 깃 피처 브랜치 만들어서 하는 게 너무 당연한 서버 개발자들한테는. 네네네. 그래서 그거 그냥 내가 커맨드로 치면 되지. 이거 왜 그쵸. 깃플로우를 네. 써야 되지? 약간 이런 생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당근마켓에서 쓰는 것도 당근마켓 블로그에 공개돼 있긴 할 거야. 아마. 그러니까 메인 서비스에서 쓰는 방식 이전에 글 올렸던 게 하나 있거든요. 네. 그것도 같이 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긴 합니다. 저희도 이제 아마 야로. 블로그에서 약간 변형해서 네. 좀 쓰고 있는 걸로 알아요. 저희가 쓰던 방식에 좀 맞춰서 기플러이를 변형해서 메인 서비스에 그렇게 쓰고 있는데 근데 뭐 CP가 말한 것처럼 사실 당근마켓 같은 경우는 사실 워낙 뭐 팀별로 알아서 하는 부서기 때문에 다 다르긴 해요. 다 알아서 좀 하고 있고 일관된 정책이 강요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깃플랜드에서 이 개념을 개발자들 마음속에 여기 배어에 넣어놓고 미리 커밋 메시지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 커밋 메시지 어렵긴 하죠. 막상 작업하고 또 푸시하고 나서 보면은 그 지라 붙여놓을 걸 하는 생각 들 때도 있고.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오키콘에서 발표하신 것처럼 젯브레인이랑 연동해가지고 이게 약간 깃플랜 비슷할 수 있겠네요. 네. 시작할 때 맞아요. 지라 이슈가 만들어지거든요. 피처 처음에. 브랜치랑 같이. 네, 피처 브랜치랑 같이. 커밋하면 그거에 클로즈도 해주고 이미 약간 네. 입력한 메시지가 있으니까 이게 바로 되는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한 비슷한. 가지가 다 같이 갈 수 있긴 하겠네요. 우리 아이디랑 통합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플러그인 같은 거 나오지 않을까요? 뭐 만들면 각광을 받으면 플러그인도 나오겠죠. 그럴 지금은 거예요. 뭐 이제 막 시작한 프로젝트라서.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시죠. 다음 주제는 제가 썼는데 AWS의 S3가 이제 출시된 지 15주년이 됐대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생각보다 올해는 안 됐네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는 저는 거의 2008년부터 회사 다녔으니까 네. 그게 15주년은 안 되거든요. 네. 비슷한 느낌인 거죠. 15년 전이면 2006년이네요. 그러니까 AWS는 더 어마어마하게 오래됐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내가 클라우드를 빨리 접했구나 이 생각도 들고. 빨리 접하셨겠죠 아마? 그렇죠. 그러니까 뭐 회사 일로 접한 거는 이제 15년이지만 네이버 있을 때도 그냥 클라우드 관심이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아마존 웹 서비스가 처음 공개된 거는 이제 2004년. 그러니까 외부에 처음 공개했던 서비스는 네. 사실 굉장히 좀 특이한 게 SQS였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되게 내부에서 쓰는 용도로 아니 외부에 말했던 거 공개했던 아닐까? 거. 그러니까 내부에서 쓰는 용도로 그쵸, 말했던. 그쵸. 네. 그래서 그걸 공개했었고 2006년에 공개된 게 이제 S3랑 EC2랑 SQS. SQS는 뭐 공개했었으니까 네.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15년이네요, 딱. 네, 그래서 이걸로 막 이벤트도 하고 하던데 우선 5,475일이고 개체 개수가 100조개 이상이래요. 100조개요. 네. 근데 이게 약간 감이 없더라고. 요즘에 하도 쿠팡 100조 30조니까 이제 100조개 작아 보이긴 하는데 쿠팡 왜 근데 100조개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많은 게 제가 잘 저장돼 있고 이거 보면서 이제 좀 특이했던 게 이게 한글 아마존 블로그에 공개된 영어 원문이 있고 이걸 한글로도 번역돼 있어요. 네. 네네. AWS 한국 블로그에. 그래서 이거 보다 보니까 어떻게 시작했나요 하면서 S3 디자인 원칙이라는 뭐 링크가 있어요. 좀 뭐지 해서 봤더니 지스트예요. GitHub 지스트. 근데 여기 10 years ago가 있는 거죠. 탑 올린. 네. 근데 이게 디자인 원칙인데 뭐 몇 개 적혀 있는데 깔끔하고 명확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잘 적어가지고 이대로 잘 했던 것 같고 진짜 이 개념 자체를 잘 잡아서 S3가 상대적으로 장애도 없고 다른 모든 서비스 우리도 여러 가지 AWS 서비스 쓰면서 장애 날 걸 가끔 고려를 하잖아요. 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S3에 대해서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아. S3가 장애났다는 얘기는 거의 못 들어본 것 같고, 아마 S3가 원리적으로는 데이터 유실이 정말 거의 존재할 수 없는 그쵸. 식으로 무조건 아마 여러 개 백업을 들 거고, 단일 리전을 해도 백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AZ에 뭐 여러 개. 네네. 그래서 실제로는 날아갈 일 자체가 거의 없는 서비스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여전히 예. 장애율 자체도 경험한 적 거의 없는 것 같고. 여전히 데이 원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말은? 그게 아마존 제프 베조스가 항상 하는 이야기에서 따온 것 같아요. 네. 아, 그쵸. 그 창업 첫날의 마음가짐으로 일해야 된다 뭐 이런 관점에서 S3가 이렇게 오래됐지만 여전히 처음 만들 때처럼 초심 이런 이야기. 아, 네네. 초심이라고 하니까 화 와닿네. 근데 약간 그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잠깐만요. 제프 베조스 이 최근에 책이 하나 나왔는데 제프 베조스 발명과 방황이라는 책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책이 그 제프 베조스가 쓴 그 주주 소환 이 상장 시점부터 해서 지금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네. 주주 소환 번역됐던 적이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 책에 일단 실력이 있어서 저도 좀 보고 있는데 근데 제프 베조스가 한 얘기도 그렇고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도 계속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고객 집착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고객한테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인지. 근데 무슨 얘기 했었죠? 너굴님이? 저요? 여전히 데이 원. 아, 네네. 그래서 아마 거기랑 관련된 컨셉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되게 엔지니어링적인 가치를 추구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네. 엔지니어링적인 가치가 아니라 실제로 고객을 위해서 엔지니어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게 굉장히 그런 문화적으로 이제 많이 넣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고객은 AWS는 우리 개발자들이고. 그렇죠. 네. 아마존 전체로 보면 이제 소비자들, 인물 소비자들. AWS에서는 우리도 뭐 몇 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구글이랑 아마존 차이가 명확해요. 클라우드에서 구글은 선심 쓰고 있고 고객이 뭐 하든 말든 우리의 그쵸. 뛰어난 기술을 좀 공유해줄게. 약간 미국의 군사력 같은 느낌이죠. 우리 뛰어난 군사력 기술을 너네들한테 좀 줘볼까? 이런 허가받고 해주는데 AWS는 그냥 고객이 필요하다고 하면 뭐 그냥 자존심 줬고 왠가 거 다 해주잖아요. 엘라틱이랑 싸워도 엘라틱 서비스 해주고 막 그런 느낌? 그 지금 아마존 CEO 된 분이 누구였죠? 그 앤디 제시라고 아마존 웹 서비스 대표였는데 그 제프 베조스 물러나면서 거기 대표가 됐어요. 아마존 웹 서비스 대표분이. 그러니까 뭐 트위터에서 돌고 있는 얘기 중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쿠팡이 이번에 상장했잖아요. 근데 쿠팡의 김범석 대표였나? 아무튼 높은 사람이 앤디 제시한테 직접 가서 엄청나게 이제 뭐 서비스 잘 안 된다고 까고 했었는데 그때 앤디 표정이 정말 안 좋았다? 근데도 다 이제 수용하고 고쳐주고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더라. 근데 그런 게 좀 돌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이 되게 강조돼 있다는 느낌? 저희 개발자 한 분도 이제 같이 책 읽으면서 그 얘기 쓰신 것 같은데 자기도 이제 최근에 좀 어떤 기술적인 걸 고민을 하면서 문제를 풀 때 엔지니어링적인 가치만 굉장히 중시했던 것 같은데 네. 요걸 왜 푸는 거지 내가?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다? 그냥 그러니까 고객이 누구든 간에 그걸 위해서 푸는 거지 내가 엔지니어링을 위해 엔지니어링을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걸 그냥 다시 한번 상기했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이 되게 저는 좋게 느껴지긴 하는 것 같아요.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책 이름이 뭐라고요? 발명과 방황. 발명과 방황. 그러니까 아마존 얘기 좀 있고 뒤에는 주주 상황들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제프 베조스가 어떤 부분에 좀 계속 강조를 했었는지 그런 게 좀 확 드러나는 것 같긴 해요. 이북으로도 있습니다. 보니까 네. 위디랑 웬만한 거에 다 있으니까. 작가가 윌타이 작슨이시네요. 네네네. 스티브 잡스 전기 쓰시는 아 그래요? 예. 잡스 전기는 안 읽어봤는데. 앞부분만 읽어봤는데 저는 앞부분 안 읽고 주주 선. 네. 아 그러면 저 이제 뭐야? 클럽하우스의 푸어 네트워크지? 제가 퀄리티를 너무 높여놨나? 클럽하우스에 잘 안 들리시면 유튜브에서도 라이브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S3 이야기 더 해보자면 네. S3 여기죠. 네. S3에서 얘네들은 여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가격 모델. 네, 가격이 명확하다? 여기서도 말하는데 저도 좀 느껴요. 저희가 EC2랑 이런 거 쓰는 건 진짜 너무 머리 아픈데 S3 가격은 좀 명확하고 비용 나가는 게 그리고 깎아주려고 그냥 왠각 기능을 다 만들었죠. 알아서 오래 안 쓰는 거 알아서 뒤에 저장해서 가격 깎아주고 막 그리고 가격 인하가 계속됐어요. 그러니까
GCP랑 애저 나오고 하면서 경쟁 붙으면서 제일 많이 깎아줬던 게 스토리지 비용. 그게 좀 장점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난 게 예전에 이제 클라우드 전에 2015년 전에 네이버에 있을 때 저도 막 동영상이나 뭐 여러 가지 서비스 운영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그 스토리지였어요. 그러니까 그 인프라 그 조직이 있어서 거기서 다 서포트를 해주는데 결국 공통의 저장소 같은 걸로 넣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데이터 큰 거를 넣으려고 그걸 나스를 넣어줬어요 예전에. 나스를 1테라짜리, 2테라짜리, 10테라짜리 넣어주는데 이게 조직이 크고 오래되다 보니까 옛날부터 쓰던 게 있는데 이제 90%를 향해 가고 있는 거죠 그 스토리지가. 그러면 이제 이거 난리 나는 거지. 이거 어떻게 업그레이드 해야 되니까 적어도 나 있을 때 이런 일이 안 생기면 좋은데 이게 막 차 오면 또 나스가 진짜 비싸요. 한 번 살 때. 맞아요. 그래서 조직장 결제도 맡아야 되고 그리고 약간 그런 확장의 이슈가 있었는데 S3 쓰면서는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나스는 나스랑 다르니까. 부담도 잘 나죠. 대신 맞아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이제 S3 지금 있는 회사 들어와서 좀 고민이었던 부분이 S3의 저장을 규칙 없이 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오브젝트가 오면 해시를 만들어서 해시 디렉토리를 만들고 그 안에다 그냥 다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 상황은 이제 제가 들어와서 그 이후 최근에 고쳐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 어떤 규칙들을 만들어서 저장을 시키기는 했는데 규칙 없이 저장이 되다 보니까 이 파일이 어떤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객체랑 연결되어 있는지 모르겠고 막 그런 상황이 돼서 조금 보기가 어려운. 그래서 버킷 관리는 좀 잘 해야겠다. 처음 쌓을 때. 안 그러면은 나중에 마이그레이션 하는 건 좀 고통이잖아요. S3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 오브젝트 스토리지라는 부분이 어렵긴 하죠. 왜냐면 쓰기 엄청 쉽잖아요. 파일 시스템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파일 시스템이니까 그렇긴 하죠. 그걸 얘기하는 건데 S3는 예를 들어서 이게 웹에 전달해 줄 때 친다고 하면은 헤더 값을 설정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모든 오브젝트에 다 설정을 해야 돼요. 그게 뭐 폴더 단위로 설정하거나 그런 컨셉이 아니, 폴더가 없잖아요. S3에는 사실 다 패스로 하나하나 더 오브젝트가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그게 개념을 이해하기 전에 조금 엄청 힘들긴 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걸 배치 작업으로 바꾸려고 하면은 원래 엄청 힘들었는데 최근에 이제 S3 배치 같은 게 생기면서 그런 건 좀 쉬워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나스랑 다 써본 입장에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규칙 없이 쓰긴 하는데 레일즈나 이쪽 개념은 사실 그 저장 정보를 서버가 들고 있거든요, DB 쪽에서. 그래서 이제 그 패스를 사실 맘대로 써도 알 수 있는 거고, 약간 이제, 오히려 저는 규칙 없이 쓸 수 있는데 버텨주는 S3가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나스 쓸 때 문제가 뭐냐면, 리눅스 시스템도 마찬가지인데, 이 특정 폴더 안에 생길 수 있는 파일 개수 제한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인지를 못 하는데, 어느 정도 되다 보면 갑자기 이게 파일 쓰기가 안 돼요, 특정 폴더에. 근데 S3는 이게 무한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개수를 생각 안 해도 되는데, 우리 나스나 일반 파일 시스템 생각하면 이 폴더에 몇 개 이상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아까 말한 대로 파일의 컨텐츠를 막 해시하거나 해시의 뒷부분을 앞에 넣거나 이런 고민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분리하기도 어렵고, 진짜 오히려 디렉토리를 진짜 잘 짜야 되는 전통적인 시스템이고, S3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보기 불편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냥 폴더에 개수 제한 이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맘대로 짜도 에러는 안 나니까. 장단점이 있는데 저는 S3의 장점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나스 쓰다가 몇 번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거예요. 원래 특정 폴더 밑에 파일 개수 제한이 몇 개라는 생각을 하면서 안 살았죠. 근데 장애 나면서 한번 느끼니까 그 다음부터 설계할 때마다 이게 그러니까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폴더의 파일이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이제 맞아요. 그걸 고려하게 되는 단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나스 같은 거의 장점은 마운트 시켜놓고 쓸 수 있다는 것 같긴 한데 이제 얘기하신 포인트들이 분명 문제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런 이슈는 많이 겪었던 것 같고 그리고 예전에도 우리가 예전 회사에서 나스 썼던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하드웨어를 관리하기 시작하면은 전략이 진짜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하드디스크도 한 로트에서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서버에 여러 개 사면 안 돼요. 진짜 그걸 분산을 잘 해줘서 사야 되고 그게 이제 한꺼번에 진짜 한 로트에서 나온 것들이 다 장애가 나버리면은 복구도 불가능하니까 실제로 거의 비슷한 케이스도 있었던 것 같고 제가 대응하진 않았지만
그런 거 생각하면 어렵긴 한 것 같아요. 하드웨어가 들어가는 순간 이슈가 좀 생각보다 많이 달라진다?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S3가 이제 출시 이후에 막 개선된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버전 관리, 이벤트 관리 뭐 이런 거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쓰는 게 사실 첫 버전에 없고 없었죠. 거의 없었죠. 계속 개선되고 있다는 게 좀 좋았어요. 제가 아까 말했던 AWS 배치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들어왔던 걸로 알거든요. 그게 들어가면서 뭐 모든 특정 패스 아래의 모든 오브젝트를 뽑아내서 속성을 바꾸거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근데 제가 밟은 건 아닌데 최근에 저희 개발자분이 밟은 게 뭐가 있었냐면은 AWS 배치가 람다랑 연결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오브젝트를 목록을 뽑아서 람다를 돌리는 거예요. 근데 오브젝트 목록을 뽑으니까 한 10만 개가 넘어가는 거죠. 근데 람다를 어떻게 실행하냐면은 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람다를 실행시켜요. 그러니까 10만 개가 갑자기 빵 뜨고 네. 이게 모든 피크를 찍어서 다른 람다까지 다 멈춰버리는 그런 걸 한번 겪긴 했어요. 그런 건 사실은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다음 것도 제가 썼나요? 다 제가 썼어요? 고 개발자 설문이 있어서 제가 최근에 고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2020년 고 개발자 전체 서베이가 있었어요. 그 결과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려고 해요. 네. 우선 업무로 고를 사용한다. 이 비율이 2017년에 66%였는데 지금은 76%까지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고 많이 쓰고 있고 네. 약간 이해가 돼요. 큰 회사일수록 더 쓰기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이 많을수록. 레일즈 같은 경우는 사실 사람이 많을수록 더 복잡해지거든요. 근데 고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서비스기도 하고 약간 숨겨진 레일즈에서는 매직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알아서 되는 게 없어요. 다 내가 손으로 했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인 것 같고 또 회사에 그 분야가 있었거든요. 1등이 테크놀로지 분야? 약간 분야가 뭘까요? 그냥 뭐 뭉뚱그려 놓은 거죠. 웹서비스 개발 뭐 다. 그게 이제 43%에서 46% 조금 올라갔는데 네. 전 2등이 좀 특이했어요. 2등이 파이낸셜이고 12%로 유지되고 있는데 저희도 저희 회사에서 저도 고 쓰고 하다 보니까 이게 금융이나 파이낸스 쪽에 진짜 딱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면에서요? 그냥 우선 스트릭트하고 라이브러리 이런 것도 많이 없고 거의 내가 짜요 손으로. 네. 그리고 좀 명확해요 코드 볼 때 제 느낌으로는. 그러니까 뭐 숨겨진 것도 없고 다 내가 직접 컨트롤하면서 마이크로 서비스하게 잘 짤 수 있다는. 그러니까 타입스크립트 같은 거 애초에 안 맞고. 그러니까 저도 타입스크립트 요즘에 계속 안 좋다는 이야기만 하는데 장점은 있는데 언어적으로 금융이랑은 안 맞는 거, 돈 계산이랑은 안 맞는 게 물론 최근에 뭐 빅인트인가 이런 게 나왔다고는 하지만 자바스크립트 한계로 인해서 큰 숫자 다루거나 뭐 이런 게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바 같은 장점이 있는데 코드 그쪽에서 좀 잘하는 것 같아서 그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개발자 장비 OS인데 1등이 이제 리눅스예요. 63%. 그러니까 좀 다른 세상이었네요. 다른 세상이네. 근데 조금씩 감소하고 있어요. 고를 쓰는 사람이 많을수록 이쪽 비율이 감소하고 있어요. 그 평균치에 가까워지는 거군요. 예전에 약간 더 긱스러운 사람이 썼으면 이제 많이 퍼진다고 봐야 되겠죠? 네. 2등이 맥이고 에디터가 좀 특이해요. 에디터가 1등이 VS 코드입니다. 41%. 네. 근데 요즘 뭐 VS 코드 대세인데 타입스크립트 하면 뭐 90% 나올 것 같은데 네. 고에서는 1등이 41%고 2등이 고랜드나 인텔리제이 계열이고 35%인데 상승하고 있어요. VS 코드도 상승하고 있었는데 이쪽 고랜드가 더 상승하고 있는데 저도 써보니까 고랜드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은 뭐라죠? 통합돼서 막 커맨드 눌러서 코드 쫓아가는 거? 그러니까 VS 코드에 하면 진짜 많은 플러그인 깔고 좀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인텔리제이는 할 게 없더라고요. VS 코드로는 그때 영상 한번 찍으신 거 아니에요? 그랬었나요? VS 코드 곧 셋업하는 거. 뭐 했던 것 같아요. 그 고랜드로 다시 찍어야 될 것 같아요. 고랜드로 하면 셋업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게 진짜 장점이죠. 파이참, 고랜드 이런 거. 그리고 VS 코드로 제가 처음 개발할 때 제가 분명 고 문법이 맞는데 막 에러가 나요. VS 코드 껐다 키면 되거든요. 맞아. 그 랭귀지 서버가 엄청 불안정하다고. 근데 내 초보인데 이게 에디터가 틀렸다고 하니까 내가 잘못했나 보다 하고 1시간 동안 고생하다가 껐다 키면 되는데 고랜드는 그게 거의 없어요. 그 영향도 있고 이제 이건 리눅스랑 마찬가지인데 3등, 4등이 빔이랑 이맥스거든요.
다시 감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긱스러운 사람들이 이걸로 막 열심히 쓰다가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서비스 분야의 개발 쓰고 있는지 이건데, 그러니까 API인지 뭔지 이런 건데, 1등이 API 서비스고 74%예요. 그러니까 HTML을 반환 안 하고, 네. gRPC나 이런 거 반환하는 게 거의 압도적이죠. 그리고 2등은 CLI. 그래서 제가 아까 Git 플랜 같은 거, 테라폼 이런 거는 저희 회사에서도 취미로 뭐 딴 분들이 만든 게 있는데, 확실히 CLI 만들 때 좋아요. 배포가 편하니까. 그쵸. 그게 있고, 이제 3등은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 이런 거고, 4등이 이제 웹 서비스인데, 이것도 좀 감소하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저도 하다 보니까 그쪽이 HTML이나 템플릿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고 하는 분들은 고로 API 만들고, 리액트나 그 넥스트.js로 프론트 만드는 느낌? 네. 그렇게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배포 쪽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AWS가 높고, 그 중에서 AWS 안에서 어디에 배포 많이 하냐고 설문을 했는데, 65%로 1등이 EC2입니다. 네, 그냥 EC2에 사실 바이너리잖아요, 고는. 이거 그냥 실행하면 돼요. 혹은 그 시스템D? 등록하면 되는 거죠, 다른 애랑 좀 다르게. 뭐 레일즈 뭐 패키지 뭐 깔고 할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싶었고, 2등이 이제 AWS EKS고, 3등이 람다, 4등이 ECS예요. 근데 구글 클라우드랑 애저 클라우드에서는 1등이 쿠버네티스라고 나오더라고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있었으면 하는 기능도 설문했는데 1등이 압도적으로 제네릭이라는. 제네릭이 뭐일까요? 제네릭이 제가 잘 설명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애니 같은 느낌의 그 언어마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크립트 언어는 그냥 모든 걸 받을 수 있는데 타입 없으니까. 네. 근데 타입이 지정된 언어는 그 특정 타입이 꼭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약간 가변적으로 받아야 될 때가 있죠. 맞나? 그것도 있고 뭔가 언어 라이브러리 선언할 때 내가 맵 기능을 만든다 쳐요. 고에는 없거든요. 맵이 없어요. 예, 그걸 만든다 치면 지금은 타입마다 맵하는 방식을 다 코드를 따로 써야 돼요. 인트형 맵, 뭐 이렇게 맞아요. 스트링형 맵 이런 식으로. 심지어 내가 만든 스트럭트형이면 또 그거 만들어야 되고, 근데 제네릭을 이용하면 그런 걸 좀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계획이 있나요? 그 승인이 됐어요, 얼마 전에. 그거라고 듣긴 했어. 계속 하다가 고의 전통파들은 이거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랬는데, 워낙 사람들이 원하다 보니까 또 회사 업무에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오기로 했고, 언제 만들어낼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재밌더라고요. 글이 길어서 찾기가 힘드네요. CP님이 얘기하는 거 좀 보면서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네. CP님이 말하는 속도랑 내가 그 글에 찾아보는 속도가 미리 하셨어야죠. 보셨어야죠. 너무 왔다 갔다 해서 찾기가 힘드네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 마지막 게 오히려 할 말이 더 많은 것 같은데. 네. 넘어가나요? 네, 넘어가시죠. 넘어가시죠. 이거 연봉 이야기 해주세요. 이거 CP님이 적으신 거잖아요. 아니요, 처음엔 누가 딴 분이 적었는데. 저 아닌가요? 아무튼 그럼 제가 이야기할게요. 요즘에 이제 넥슨이랑 게임 회사나 IT 기업들이 연봉을 많이 올렸잖아요, 일괄로. 서로 경쟁하는 느낌? 네. 그래가지고 이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기사 2개가 있었어요, 제가 찾은 게. 네. 보너스로 BMW 뽑았죠. 연봉 인상 줄이는 판교 딴 세상. 그리고 여긴 또 다른 경제신문인데 제목이 비슷해요. 5년 차에 연봉 1억 쓰도록 판교는 지금 딴 세상? 약간 지금 연봉을 올린 회사들 보면 대부분 판교에 있어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은 뭐 강남이지만 대부분 좀 안정적인 캐시를 가지고 있고 이런 회사들이 다 판교에 있다 보니까 이미지상, 근데 판교에도 또 작은 회사들도 많거든요. 네. 그냥 기사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 쓰면 다시 그 생각이 났죠. 개발자 여러분들은 빨리 지금이라도 경기 남부에 빨리 삶의 터전을 지금도 이런데 결국 그러면 내가 연봉 잘 받고 하려면 큰 기업 가려면 결국 회사는 판교에 있을 가능성이 거의 90%가 될 텐데 이렇게 연봉이 올라서 이 판교 개발자들이 그러니까 사실 몇 달 전부터 저도 아는 형한테 들었는데 카카오 사람들이 그 판교 테크노밸리 바로 옆에 보뜰마을이라고 있거든요. 네. 거기 집을 많이 산다고 들었어요. 돈을 버니까. 또 카카오페이, 카카오 게임즈 다 상장했잖아요. 그쪽 집이 좀 올랐는데 거기 집값이 막 10억. 저 지금 전세 사는데 저 사는 그 집은 막 17억이에요. 집이 30평 별로 좋지도 않은데. 근데 그게 우리한테는 말도 안 되는 돈이지만 네.
IT 기업 그 상장해가지고 주식 가진 사람들한테는 가능한 딱 살 수 있는 거죠, 현금으로. 네. 그러니까 대출 없이 거의 현금으로, 혹은 대출 조금 받고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 것 같고, 이렇게 연봉도 계속 올라가면 그쪽에 점점 몰릴 것 같다. 또 이 사람들 중에서도 다 버는 건 아니니까, 또 그러면 근처에 정자동, 용인까지 이제 계속 확장되다 보면 나중에 내가 눈 떠보니까 이제 서울에서 밀렸는데 판교, 분당, 용인에도 못 사는 약간 그런 걱정이 들. 학교 개인적으로. 분당 요원이 더 비싸질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또 개발자들 성향이 있어요. 네. 우리들은 개발자들은 집이나 이런 거 미련이 없고 판교 이런 데를 더 좋아해요. 조용한데 네. 사람들은 안 북적북적거리고, 또 개발자들이랑 다 몰려있던 회사들이 네. 그런 것 때문에 좀 연봉을 뭔가 올라가면서 물론 이제 좋은 직장, 네. 그리고 좋은 직장이란 건 뭐 연봉이랑 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좋은 직장이 있고 환경도 괜찮아 보여요. 그쵸, 뭐 근데 계획도시니까. 아직도 강남권 혹은 서울 남부권에 개발자들 묶어놓는 요인은 뭘까요? 인프라? 판교에 묶어놓는 이유요? 아니요. 판교로 아직 못 넘어가는. 강남이요? 네. 그건 이제 서울에 살던 사람들, 그리고 관성? 네, 관성이라고 봐요. 지금도 저희도 강남에 하는 이유가, 판교에 회사 있다 그러면 낙교님도 그랬지만 그냥 뭔가 싫은 분들 많아요. 그냥 안 가봤고, 싫다기보다 멀죠. 그러니까 멀고 안 가봤고 막 이런 그 반감이 있죠. 대부분의 판교에 살아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분당이나. 근데 맞아요. 네. 네이버나 라인이나 그쪽 IT 기업에 판교 회사 다녀본 분들도 그런 이야기 잘 안 해요. 거기 너무 당연했고, 심지어 2, 3년 다니면 대부분 이사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관성이 교통도 사실 지금 광화문이랑 강남이랑 분당 그 판교 쪽 교통이 진짜 좋아요. 압도적으로. 근데 이제 홍대나 강북의 일부 지역 같은데 판교 오기 진짜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저도 합정에서 갈 때 어떻게 갔냐면은 을지로로 가면 광역버스 다 그쪽 종점이거든요. 근데 그쪽에서는 어디로 가는 게 다 있어요. 네. 그럼 을지로로 가서 거기서 가면은 실제로 합정에서 가도 강남 오는 거랑 시간은 비슷해요. 왜냐면은 CP님이 그 타고 다니는 그쪽 고속도로라고 해야 되나? 그게 그 안 막히는 시간에 들어가면은 실제 시간 진짜 빨리 그렇죠. 짧거든요. 네. 그러면 저희 회사가 예전에 백현동에 있었으니까 백현동은 또 판교 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합정에서 강남 오나 을지로 가서 여기 타고 이거 오나 시간만 잘 맞추면은 거의 비슷하긴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 회사 환경 자체는 환경이 훨씬 좋긴 하죠. 그런데 왜 이번에 계속 강남권에 머물게 되셨나요? 그러니까 직원들, 어린 친구들 이런 것도 있고, 어쨌든 평균적으로 생각하면 교통이 여기 좋잖아요. 근데 저희도 회사가 커지고 막 1000명 막 되면 이건 여기서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죠. 막 건물 여러 개 써야 되고, 그렇죠. 분산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배민이나 쿠팡이 특이하지 않았나 싶기는 해요. 근데 거기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잠실에 그 큰 건물들이 있어서 그걸 버틴 것 같아요. 강남에서는 지금 벌써 뭐 배민 쿠팡하면 여기 있는 오피스 다 먹어도 부족할 것 같아요. 어디 하나 건물로 먹어야죠. 근데 약간 그러면은 네이버나 카카오도 강남에서 넘어간 거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때 반발이 있진 않았나요? 저도 이제 그때는 안 있어봐서 모르는데 그때 반발이 조금은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판교 IT 회사들 초기에 그 셔틀버스가 진짜 많았어요. 각 지역에 뭐 홍대 뭐 이런 데서 출발해서 판교 그 분당으로 내려주는 네. 셔틀버스가 자주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좀 그런 거 많이 서포트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직원들이 다 밑에 사는 거죠 이제. 셔틀버스 이용률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법적인 이슈도 있었고. 그때 많이 샀을 수도 있겠네요. 한번 집값 많이 떨어졌을 때. 아니에요. 그런 거까지. 그러니까 이게 그분들이 뭐 투자 감각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자주 다녀보니까 살만하고 이래서 그냥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판교에 안 계신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하자면 특이한 게 뭐냐면 아침에 제가 예전에 정자동에서 출근할 때 정자역이 약간 용인 쪽이거든요. 판교보다 아래거든요. 네. 정자역에서 그 신분당선 못 타요. 그냥 사람이 꽉 차 있어요. 앞에 탈라 그러면. 근데 이제 판교로 이사했잖아요. 판교에서 강남 올 때 안 잡을 수 있어 심지어. 그 꽉 차 있던 사람이 판교역에 다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용인 수원에서부터 다 와가지고 판교에 사다. 강남이 아니라 판교에 이 직장인들이 다 쏟아붓고 그 위로는 널널한 상황인 거죠. 제가 얘기 들었던 거 좀 재밌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합정에서 강남으로 올 때는 제가 9시쯤에 타면은 출근 시간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차들이 다 나와 있는데 이제 들어가려고 몰려있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정말 널널하거든요. 9시에서 10시 사이에 타면은 차는 많고 사람은 없고 딱 그래서 오기 딱 좋아요. 근데 판교는 그 시간에 이제 출근 시작하는 시간 맞아요. 완전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9시에 거기서 지하철 타려면 9시 반이나? 없어요. 10시간 넘어야 돼. 근데 또 깔끔해요.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이건 부동산 이야기로 좀 넘어가고 하고 얘기로 다시 네. 돌아오시죠.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직군별 연봉 이야기인데 좀 빨리 하자면 그 다이스라는 외국계 회사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뭐 설문조사 같은 걸 한 것 같은데 지난 1년 동안 가장 급여가 많이 상승한 IT 직종이 보안 분석가가 2위래요. 오. 1, 2위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브옵스 엔지니어가 이렇게 해서 한 16%에서 12%? 네, 이 정도? 네. 근데 이제 저는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고 오히려 이제 로버트 월터스 코리아라고 이제 로버트 월터스라는 헤드헌터 회사가 있거든요, 글로벌. 네. 여기서 매년 연봉조사서를 발표해요. 디지털 연봉조사서를 해서 한국 조사인가 뭐. 네, 한국에도 있어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저기서 서울이나 코리아를 누르고 하면 한국에 관련된 그게 쭉 나오는데 2021년 걸 저도 봤는데 우선 보너스와 상여금을 포함하지 않은 기본 연봉 네. 기준으로만 한 거고 연봉의 트렌드를 보기가 좋아요. 저 금액이 정확히 맞지는 않지만 그래서 좀 비슷한 것 같은 게 트렌드상 클라우드 엔지니어나 이쪽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시스템 엔지니어는 아니었고 클라우드나 데브옵스 엔지니어가 2019년에서 2010년 오면서 연봉 상승이 엄청 컸어요. 네, 거기 밴드상으로 지금 표시는 안 되는데 5,500에서 1억 3천 사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네. 근데 상위권이 올라간 거예요. 그전에는 한 9천 안 되다가 갑자기 1억 3천 이상으로 그러니까 수요가 폭발하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는데 이미 근데 올해 어떤 직군이 가장 많이 상승했느냐 상승할 것 같냐 봤을 때 프론트 개발자예요. 시니어 프론트 개발자. 근데 저희도 그렇고 보면 앱 개발만 하지만 그 안에 웹 개발이 진짜 많이 들어가요. 그 토스나 배민도 보면 앱만 하는 회사잖아요. 근데 프론트 개발자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프론트 개발자 특히 시니어가 뽑기 어려운데 프론트 개발자 연봉 상승이 좀 눈에 띄고 또 그거랑 비슷하게 모바일 개발자도 시니어 개발자의 연봉 상승폭이 크다고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약간 구하기 힘든 인력일수록 높아지는 느낌이 드네요. 그럴 수 있죠. 네, 저희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여기 걸 좀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로버트 월터스 코리아가 헤드헌터 회사잖아요. 네. 연봉을 대충 알고 있어요. 그쵸. 이직한 사람들의 연봉 대역이나 이런 거를. 그래서 트렌드를 보기는 괜찮다? 근데 전반적으로 여기 쭉 보면 미니멈 값이 이미 4,500에서 6,000이에요. 그러네요. 그 주니어, 시니어 안 가리고. 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뭐 연봉 5,000 신입 최저를 이거 하긴 했지만 사실상 이미 시장이 그렇게 돼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 문서 마무리에 채용 트렌드가 3개 이제 말로 해주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가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가파른 연봉 상승 가파르다고 써있고 또 경쟁적인 채용에 따라서 이직률이 증가할 수 있다고 해놓고요. 두 번째가 기획 인력에 대한 니즈 증가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스 형태로의 과금 체계가 변경되는데 요거에 대한 기획 인력 수요가 좀 증가할 것 같다. 그렇죠. 전통적으로 물건 파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저희도 사스라서. 그 마지막은 저도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아마 로버트 월터스한테 받아서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본사에서 클라우드 마켓 점유율 변화가 예상된대요. 그러니까 AWS, GCP, MS. 그래서 클라우드 스택 변화에 따른 채용 시장에서의 변화라고 돼 있는데 MS. 뭐 MS밖에 없죠. 그렇죠. 그건 지금 아니니까. 변할 게 MS밖에 더 있나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 메인 스트림이 아니라 이게 약간 돈 되는 저기 B2B 쪽 이야기일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왜죠? 그렇게 잘하고 있진 않죠. 한국 얘기예요, 이거는? 네, 한국 얘기. 아니 저 채용 트렌드 탑 3은 이제 글로벌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면은 뭐 왜냐면 한국에서 저 로버트 월터스 코리아가 저건 못했을 것 같고 글로벌에서 받은 걸 그대로 하는 느낌이에요. 사실 2020년까지 봐서는 클라우드 점유율은 뭐 이미 4대 기업이 독점 상태라, 거점 상태라서 그 아래쪽에서 바뀔 건 없는 것 같고 그 윗단도
AWS 조금 떨어지는 정도인 것 같아요. 워낙 높았어서. 지금은 또 어떤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 연봉 관련해서 저희 회사에서도 막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일괄로 이렇게 올리는 건 오히려 안 좋은 회사인 것 같아요. 솔직하게는. 노동조합이 이거-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시피님 발언 조심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올리는 건 좋은데 일괄로 올린다는 거는 이 사람의 역량이나 성과를 안 보고 그냥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못하는 동료, 뭐 잘하는 동료 안 따지고 올리는 거잖아요. 이건 장기적으로 보면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사실 명확하게 성과를 측정하고 잘하는 사람 위주로 올려줘야지. 그냥 시장이 이렇다고 그냥 눈 감고 모르겠어. 이건 오히려 반대로 개발자의 연봉을 신경 안 쓰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적어도 신입이나 이제 신규 입사자 올리는 건 뭐 상관없는데 기존 멤버들 전 직원 그냥 첫 인상 이거는 뭔가 성과를 다시 평가해서 더 주던지 해야지. 그냥 일 잘하는지 못하는지 안 따지고 그냥 천 올려주는 거는. 이제 거기서의 문제 중에 하나는 성과를 그럼 어떻게 측정할 건데가 들어가죠. 그건 이제 평소에 회사가 잘해야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좀 따지면서 해야지. 그냥 이거는 언론에는 좋은데 회사에 장기적으로 좋은지는 저도. 근데 저는 이거 완전 개인적인 생각인데, 완전 개인적인 생각이 회사랑 아무 상관없고, 시피님이랑 비슷한 생각을 좀 다른 방향에서 했던 게 뭐냐면은, 연봉 올려주는 게 회사한테 뭐가 좋은 거지? 라는 생각 되게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연봉 올려주는 거 엄청 쉽잖아요. 근데 연봉을 올려주는 거로 사람을 잡을 수는 없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연봉 경쟁을 하면은 연봉 그냥 더 많이 주는 데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내가 연봉 많이 올려주는 거는 연봉 올려주는 거지 실제 이 사람을 묶어두는 효과가 좀 없다? 그런 생각 좀 많이 들긴 했어요. 무엇으로 묶어둘 수 있을까요? 원래 요즘엔 그래서 사이닝으로 먹죠. 사인이? 그러니까 스톡은 사람들이 별 생각을 안 하는데 사이닝 그냥 2천 준다 그러면 2년 묶어놔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녀요. 그리고 회사가 진짜 너무너무 싫어서 뛰쳐나가고 싶어도 이미 받은 계약을 2천, 했으니까. 이미 받은 2천 아까 그 BMW 샀을 거란 말이죠. 돈 썼으니까. 그래서 사실 사이닝 효과가 진짜 좋아요. 네. 스톡 이런 거보다 연봉보다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외로 그 목돈에 약하죠. 네. 그때 장장 전세값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맞아요. 현금 선호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 좀, 그쵸, 1년 이상 걸어버리면은 그것도 되게 강한 효과가 있긴 하죠. 어떻게 보면 개인한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좀 안 좋다고 사이닝이. 생각해요, 사실. 왜냐면 그 회사 어떨지도 모르고 나랑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확실히 걸어놓을 수 있죠. 블라인드에서 연봉 관련해서 얼마 전에 스프레드시트가 돌았던 것 같은데, 저도 봤어요. 네. 당근마켓도 있지 않나요? 중간에 있더라고요. 네. 네, 네. 아, 당근마켓에서 그냥 공개된 거 써놓은 것 같아요. 네, 계약 아, 전 공개돼 있는 거. 네네네. 이제 약간 개발직 초봉? 초봉이라는 게 신입? 신이 말하는 거죠? 네네. 그냥 재밌다고 해야 되나? 그냥 뭐 5, 6천 정도까지 올라온 거. 여기도 보면 비슷해요. 거의 4천, 5천 사이. 심지어 SI 회사더라도 예전에는 게임 회사나 이런데 SI 회사는 초봉 1,800, 2,000에서 맞아요. 불과 뭐 10년도 안 됐어요. 5년도 안 됐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약간 그런 거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들 따라 다른데 그 신인 연봉이 너무 빨리 오르니까 올해 경력직 분들이 연봉이 더 낮아지는 케이스들이 발생해서 맞아요. 그거 한번 조정해 주거나 그런 케이스도 있다고 듣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아마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일괄로 올린 게 아마 연봉 밴드를 전체적으로 올리려고 한 게 아닌가? 네. 대기업은 연봉 밴드라는 게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우리가 스타트업은 그냥 잘하면 연차 상관없이 막 올려줘 버리는데, 네. 대기업은 연봉 밴드가 있으니까, 이게 대부분 연봉 밴드 아래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대로 보면 기존의 보상을 너무 짜게 해준 거지. 그래서 일괄로 올려가지고 연봉 밴드 자체를 다 정리한 걸 수도 있어요. 이게 약간 이제 고민되는, 뭐 제가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직군별 연봉 변화, 아까 로버트 월터스에서 조사한 거에 따르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연봉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입분들과 그리고 시니어분들의 격차가 지금 뭐 예전으로 치면 이제 5천만 원에서 많게는 1,100만 원, 1억 1,000만 원까지 이 형성되어 있던 게 예를 들면 상위권은 1억 5천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하위권에는 500만 원밖에 안 오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어서 그런 것도 조금 저는 격차는 벌어질 것 같긴 한데
근데 약간 지금 여기 보면은 이거 약간 연봉 밴드에서 클라우드 아키텍처랑 시니어 데브옵스 엔지니어를 보면은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이런 결과가 나온 거는 그때 프로그래머스에서 조사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 네. 보면은 루비 개발자 연봉이 제일 높거든요.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 툴이 적으니까 약간 지금 보면 샘플이 다른 데 비해서 되게 불안정해 보이거든요. 아, 샘플 자체가. 저 클라우드 아키텍처가 연봉이 5,500부터 2억 2천까지예요, 밴드가. 그러니까 약간 좀 이게 그런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뭐 당연히 이제 잘하는 사람 높게 주는 케이스들이 생기는 건 맞을 것 같은데 뭐 굳이 그대로 보기는 좀 힘들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살짝 드는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이제 그건 있는 것 같아요. 클라우드 아키텍처나 이런 데는 결국 회사 서비스가 잘 되고 했을 때 진짜 그쵸. 필요하니까 높은 연봉을 주고라도 데려올 니즈가 있는 거고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직군들은 같이 일해야 되고 한 명의 그 특출난 능력으로 뭘 못하는 거면 최고 연봉 자체가 좀 낮을 수는 있. 근데 저는 약간 그 생각은 들어요. 저희는 사실 상관은 없는데 저는 어차피 신입도 항상 제일 잘하는 사람만 뽑으려고 했으니까 초봉 올려도 부담이 없거든요. 사실 아까 말한 대로 경력이랑 상관없이 어차피 잘하는 사람 뽑아서 주면. 그쵸. 근데 이제 대기업이나 이제 작은 기업은 전체 초봉은 올라가 있고 약간 이거보다 못 미치는 키워서 그러니까 공부시켜서 해야 될 신입한테는 이 돈을 주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오히려 신입 채용할 때 진짜 줄어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끔 했어요. 그러니까 5천만 원의 역량을 해야 되는 거지 모든 신입이 이제. 네. 그러면 이제 회사 입장에서도 5천만 원 연봉이? 그러면 이 정도 능력은 해야지 하면서 약간 키울 수 있는 신입을 못 키우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나 했는데 그러진 않을 것 같아. 전체 다 같이 올랐으니까. 대기업 인사 담당자를 앞에다 앉혀놓고 좀 물어보면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인사 담당자가 그건 결정 못하죠. 이런 연봉은 사실 결국 경영진이 하는 거니까 그 택진이 형이 쏜다처럼 이해진 의장도 그 기사 나왔잖아요. 이해진 의장도 그렇게 하고 싶다 나도.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마 지금 시피님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일괄 연봉 상승한 데들은 현금이 진짜 많이 들어오는 기업일 거예요. 돈이 남아 도니까 그렇게 해도 아무런 게 없는 할 수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 모든 기업이 그렇게 따라가기 힘들죠. 네. 돈도 많고 기존에 낮은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토스 같은 애 그렇게 안 하죠. 토스 한 번 했나? 어떤 걸요? 했죠. 토스 일괄 이미 예전에 했었죠. 일괄 연봉에서 올린다라기보다는 이제 최저치를 정해놓고 뭐 이직 시 몇 프로. 그러니까 전 직원 1000 인상 이런 거 안 하잖아요. 했던 것 같은데? 전 직원 50% 하지 않았어요? 한 번? 신규 입사자 했던 것 같긴 한데 있었던 것 같긴 하네. 근데 그 블라인드 보니까 확실히 SI 업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높아진 건 맞네. 시장이. 이제 뉴 노멀의 시대가 왔습니다. 돈 없으면 이제 스타트업 못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스타트업이어도 대부분 처음에는 지인들끼리 하니까 상관없는데 이제 캐시 카우 없이 투자받은 걸로 이런 고급 인력의 개발자들을 연봉을 많이 주면서 채용하는 게 점점 힘드니까 실리콘밸리도 그랬잖아요. 결국 돈 많은 사람이 이제 시작하거나 그쵸. 그래야 돼. 혹은 내 몸을 혹사해서 내가 혼자 만들어 보거나. 우리 시간이 없어요? 이거 할까요 말까요? 저는 괜찮은 더글님이 시간이 한 10분 안에 끝날 수 있을까요? 안 끝날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 할까요? 네, 다음에 하시죠. 네. RSU 그거 하는 거죠? 네네네. RS 다음 주에 제대로 설명해 주세요. 저도 딴 데서 배운 거긴 한데. 아니 유튜브로 찍어주세요. 근데 뭐 이미 잘 찍은 게 있어서 제 링크에 놨어요. 다시 찍어야죠. 그 질문 하나만 해주세요. 당근마켓도 1, 2년 내 IPO 계획이 있으신가요? 라고. 제이팡님이. 당연히 없죠. 네, 없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스타트업에 그냥 토스 같은 데도 안 할 것 같은데? 저희는 계속 성장 중이라서 네. 모르겠어요. 하면 좋겠네요. 하면 좋은 건가요? 하면 좋은 거 아니야? 안 좋은 건가? 좋은 거 아니야? 더 키우고 하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저는 뭐 제가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얘기해보면. 뻥 튀는 거 안 좋아하시잖아요. 작을 때 성장하고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상장할 때는 제일 상장할 때 그거 따상하고 바로 팔고. 기업 크는 게 좋죠. 네. 원래 보통 상장은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투자 받은 거 다 받고 이제 더 이상
투자 받기 좀 힘들고 그 IPO 해서 이제 다음 단계로 갈 때 그러거나 아니면 투자자들이 성장 못하니까 이제 압박 주는 거죠. 내 자금 회수해야 되고 네. 빨리 상장이라도 해라. 그런 케이스 아닐까 싶긴 해요. 그 금액에 관련됐을 것 같아. 투자자들이 결국 엑시트를 해야 되니까 나중에 들어온 투자자들은 진짜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 나름 네. 그 큰 금액 막 1조 투자하고 이러면 이거 그렇죠. 10년 기다려주고 이런 거 아니니까. 근데 투자자들도 잘 되면은 막 그렇게 압박할 것 같진 않아요. 뭐 계약 따라 다르겠지만 물론. 그렇죠. 쿠팡도 뭐 그런 거 기사 많이 없던 거 갑자기 상장한 느낌이에요. 한다 말은 있었지만 그거 뭐 이미 끝났으니까 관계는 없는데 저 최근에 재밌는 것도 알았는데 IPO 미국에 했던 기업이 쿠팡이 처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일단 옛날에 있었다고. 캐싱가도 나왔었어요. G마켓이 있어서 되게 깜짝 놀랐어요. G마켓이 2005년인가 상장했다가 2009년에 이베이 인수되면서 이제 상폐됐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라비티 라그나로크 게임 만드는 네. 회사가 있고 뭐 그런 거 보면 좀 신기하긴 했어요. 예, 완전 처음은 또 아니구나. 그리고 미국이 오히려 상상이 더 쉽다는 얘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쵸, 뭐 거긴 네. 적자도 해주고 하니까. 그러니까 S1이라는 게 한국에서는 거의 심사 제도인데 미국은 심사 제도가 아니라 검수 정도고 거의 이제 코멘트 받으면서 중간거래소 쪽에서 고쳐하면서 이제 진행하는 그런 식이라서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거 좀 재밌었던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우리는 오히려 더 어렵다고 보잖아요, 보통. 근데 상장 유지비나 그런 건 좀 크니까 잘 안 하는데. 다 미국에 간다던데 기사 보니까 뭐 마켓컬리 리드부터 다 나스닥 가겠다고. 마켓컬리도 뭐 쿠팡 상장하자마자 아니, 지금 하루 만에 기준으로 보면 마켓컬리 이런 애들이 네이버보다 더 잘 받는 거 아니야? 제가 맞아. 그 쿠팡 보고 카카오 주식 사는데 안 움직이던데, 절대 안 움직이던데요? 맞아, 우리 이거 해야죠. 추첨. 추천. 우리 이벤트 추첨을 하고 추천. 맞추죠? 네. 한번 해볼게요. 책 추천 이벤트 하시는 거. 코드는 만들어놔서 코드는 아니고 이게 소스코드와 루비 바이너리가 조작되지 않았다는 걸 검증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좀 해볼게요. 루비에서 샘플로 만든 거라서 루비에서 그냥 샘플 명령어로 만든 거라서 또 하셔야죠. 잡아주시고 좀 기다려야 되나? 몇 분이 총, 응모해 주신 거예요? 대상자는 일단 140명? 와, 140명. 15명 뽑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여기 이름이 나오는 거야? 배열로 넣었는데 아까가 더 맞았어요. 낙균님 손 떼서요. 낙균님 손 치워야 돼. 나중에 이렇게 뽑고서 치우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정보로 가리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에요. 화면을 그냥 유튜브로 공유해 주실 수 없냐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안 돼요. 없어요. 네, 없어요. 일정 카운트 보면 지금 140명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저 이거를 샘플을 하고서 네. 하면 이제 어떤 바로 나올 거라서 그냥 바로 할게요. 이메일이 공개되잖아요, 그러면. 이메일 아니에요. 그냥 트위터. 아이디? 그래요? 아, 아까 이메일 나온 줄 알았어요. 하시죠. p.샘플 15 이렇게 하면은 어쨌건 결과가 나오니까 이렇게 천천히 보이네요. 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이게 제가 다 아마 DM을 드릴 것 같은데 혹시 이제 팔로우가 안 돼 있어서 DM을 못 드리면은 다시 한번 또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추첨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